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영양사 시험에서 식품학을 담당하는 김만수입니다. 아마 올해 그 영양사 시험 바뀌신 거는 뭐 다른 선생님들한테 말씀 다 들으셔갖고 아시겠죠, 그죠? 네. 그래서 뭐 결론은 하나죠. 올해 합격을 해야 돼. 그렇죠? 왜냐면 또 내년에 또 바뀌고 뭐 이러다 보면은 좀 더 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올해 이제 꼭 시험을 합격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이제 뭐 식품학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도 뭐 다들 수업하시면서도 느끼셨지만은 좀 많이 어려워했던 과목 중에 한 과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다른 과목보다도 좀 더 힘들어 하셨던 그런 과목인데, 저희 수업은 그냥 정말 꼭 필요한 것만 할 거예요. 화학. 꼭 필요한 화학만. 그래서 아마 그것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아마 충분히 그 식품화학은 이제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리라 믿어요. 이거는. 그래서 뭐 최대한 아무튼 뭐 쉽게 제가 이제 강의를 이제 할 텐데, 혹시 들으시다가 잘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러시면은 이제 뭐 질문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동영상을 요건 이제 뭐 동영상 듣는 분들한테 말씀드린 건데, 저희 왜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 보면은 그 게시판에 보면은 이제 저게 자료실이 있어요. 그 나의 뭐 그 학습실인가 거기 보면은 이제 자료실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질문하시거나 뭐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업이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고 나면은 이제 요번 주 수업이 끝나면은 다음 주에 좀 한 일찍 좀 오셔갖고 제가 이제 복습 문제를 한 10문제 가량을 이렇게 이제 매주 이제 해서 드릴 테니까 오시면서 그 데스크에 가셔갖고 확인해갖고 이렇게 받으시면은 돼요. 그래갖고 이제 풀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수업 전에 다 풀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수업 시작할 때 뭐 한 짧게는 뭐 한 5분, 뭐 길게는 한 10분 정도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거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뭐 나름대로 이제 계획은 그렇게 세웠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열심히 좀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바로 그냥 수업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1페이지 한번 보세요. 수분 한번 보시죠. 수분. 자,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수분의 기능 나와 있어요, 그죠? 수분의 기능에서는 5가지가 나와 있는데, 자, 첫 번째 한번 보세요. 식품 중 화학 변화에 따른, 자, 고기 좀 줄 좀 치세요. 자, 용매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다. 용매, 그죠? 용매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운반체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어요. 운반체로서. 그래서 뭐 영양물질이라든지 뭐 산소라든지 뭐 노폐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운반해주는 이제 운반체의 기능. 두 번째는 이제 운반체의 기능이 있다 하는 거고. 자, 세 번째는 이제 조절 기능 및 열의 전달 수단, 이렇게 이제 2가지 또 기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조절 기능으로는 뭐 체온을 조절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체액에 있는 pH, 뭐 삼투압, 뭐 이런 거를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이제 열을 이제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분의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요 4번하고 5번이에요. 그거 좀 표시 좀 해놓으세요. 자, 4번 기능 한번 보세요. 자, 친수성 고분자 화합물이야. 친수성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죠? 친수성. 그지? 그런데 이제, 어떤 물질이냐면, 고분자 화합물이야, 고분자. 자, 고분자라는 용어 많이 사용을 해요. 그죠? 우리가 고분자 뭐 이런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자, 고분자라는 용어가요, 이렇게 그냥, 한번 정리를 한번. 자, 분자량이, 만 이상 되는 애들. 만 이상 되는 물질을 우리가 이제 고분자라는 용어를 써. 그런 이제 고분자의 화합물들. 그런 게 이제 어떤 게 있느냐? 봤더니 뭐 전분이나 단백질 같은 것들이 있더라 그런 거지.
친수성이면서 분자량이 만 이상 되는 그런 물질로는 뭐 전분, 단백질 이런 애들이 있다. 자, 그런 애들을 자, 물이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거지. 자, 물이 콜로이드 용액으로, 즉 콜로이드 상태로 용해를 해요. 콜로이드 용액으로 만들어버려. 콜로이드. 자, 콜로이드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콜로이드. 자, 얘도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콜로이드. 자, 콜로이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10의 입자의 크기가, 한번 적어보세요. 입자의 크기가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는 크고,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5승보다는 작은 입자들을 우리가 콜로이드라고 그래요. 입자의 크기가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는 크고 10의 마이너스 5승보다는 작은 입자들을 우리가 콜로이드 이렇게 얘기한다. 자, 그러면 이제 물이 전분이나 단백질을 녹이는데 어떤 형태로 녹이느냐? 콜로이드 형태로 녹인다 그런 거야. 콜로이드 형태로. 자, 그리고 나서 콜로이드 형태로 녹이고 나서 자, 함수량에 따라서, 즉 가지고 있는 수분의 양에 따라서 자, 가역적으로 졸과 겔을 형성을 한다. 자, 콜로이드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 이거. 두 가지가. 하나가 뭐라고요? 하나가 졸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하나가 겔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런 거지. 그지? 근데 이제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되는 게 뭐예요? 콜로이드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기준이 뭐야? 거기 써 있잖아. 뭐에 따라서? 함수량에 따라서. 자, 지금 콜로이드 용액이에요. 콜로이드 용액이라면 콜로이드 용액인데 그 함수량에 따라서 우리가 콜로이드 용액을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졸도 어떤 상태예요? 졸도? 자, 이 졸도 콜로이드 상태야. 그렇죠. 콜로이드 상태. 자, 겔도 콜로이드 상태야. 근데 이 차이가 뭐예요? 함수량. 가지고 있는 수분의 함량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졸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콜로이드가 유동성을 띠는 것을 우리가 졸이라고 불러요. 그것도 적으세요. 콜로이드가 유동성을 띠는 것. 콜로이드가 유동성을 띠는 것을 우리가 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대표적인 식품의 예가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식품의 예, 우유. 자, 우유 속에 있는 단백질. 가장 대표적인 단백질이 뭐죠? 우유 속에 들어있는 가장 대표적인 단백질, 카제인. 자, 카제인이 어떤 상태로 되어 있다고? 우유 속에서 졸 상태로 있다. 그런 얘기예요. 졸 상태로. 졸 상태로. 자, 그 다음에 이 겔. 자, 겔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자, 콜로이드가 적어보세요. 콜로이드가 유동성을 상실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는 것을 겔이라고 한다. 그런 것이. 그럼 이제 콜로이드가 유동성을 상실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콜로이드가 유동성을 상실하기 위해서는 수분의 함량이 줄어들면 되지. 그치? 수분의 함량이 줄어든다 이거야. 그래서 수분의 함량이 줄어들어서 일정한 형태를 갖고 있는 콜로이드를 뭐라고 불러요? 그걸 겔이라고 부른다 그런 거지.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대표적인 식품의 예가 젤리, 그 다음에 푸딩, 그 다음에 묵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그런 겔의 형태죠. 그죠? 자, 아무튼 수분은 이렇게 친수성 고분자 화합물인 이런 전분이나 또는 단백질 형태를 이런 형태로 콜로이드 형태로 용해를 한다. 이게 가장 핵심이고 콜로이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생체 고분자 구조를 유지시킨다. 자, 생체 내에 있는 고분자 구조는 주로 누가? 단백질에 의해서 구성이 되죠. 그제? 단백질의 구조에서
거기다 좀 적어 놓으세요.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지만. 자, 단백질 구조 중 2차, 3차 구조에 영향을 준다. 단백질 구조 중 2차, 3차. 나중에 뭐 이제 자세한 말씀은 나눌 거예요. 그러면 왜 얘가 그런 걸 하느냐 하는 걸 알게 돼. 자, 아무튼 수분의 기능은 이렇게 5가지가 있다. 그래서 거기 제가 핵심으로 말씀드렸던 것들을 꼭 좀 기억을 좀 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말씀드려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자, 식품 속에 존재하는 수분의 형태야. 자, 식품 속에 존재하는 수분의 형태는 크게 몇 가지, 2가지 형태로 존재한다. 그런 거지. 하나가 뭐예요? 하나가 자유수 형태, 또 하나가 결합수 형태. 이렇게 존재를 한다. 그러니까 식품 속에 들어있는 수분의 형태는 이렇게 2가지, 자유수 형태와 결합수 형태로 있다. 자, 그럼 이제 각각 형태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자유수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용매로 작용을 한다. 용매로 작용을 하고, 자, 건조를 하게 되면은 쉽게 분리가 가능하다. 쉽게 제거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미생물이 이용한다. 미생물이 이용한다. 그 다음에 0도씨 이하에서 쉽게 동결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5번, 6번, 7번. 얘네들은 이제 물리화학적인 용어들이죠. 비점, 융점, 뭐 비열, 뭐 이런 거죠. 다 아무튼 높다, 크다라고만 기억해 두세요. 높다, 크다. 그래서 자유수에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게 1번부터 4번까지는 꼭 좀 기억을 해 두세요. 그리고 나머지의 뭐 5번, 6번, 7번은 물리화학적인 용어가 나오면은 야, 자유수에서는 무조건 다 뭐라고? 높다, 크다. 이렇게만 기억을 해 두세요. 높다, 크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합수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특징을 한번 보시죠. 자, 식품 중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분자가 결합되어 있는 물. 그렇기 때문에 결합수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지? 어떤 식품 성분과 결합이 되어 있는 물이라는 의미겠죠. 그지? 그래서, 두 번째. 자, 용질에 대해서 용매로서의 작용을 못한다. 왜? 이유가 뭘까요? 자, 얘는 용매로서 작용을 못해. 자유수는 용매로서 작용을 했지만 얘는 용매로서 작용을 못해. 자, 이유가 뭐냐면 이미 식품 성분하고 뭐를 했어요?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용매로서 작용 못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자, 얘는 좀 표시 좀 해놓으세요. 자, 보통의 물이라고 하면서. 자, 거기 보통의 물에다가 좀 줄 좀 치시고. 자, 보통의 물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물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자유수를 얘기하는 거야, 자유수. 그렇죠? 자, 그래서 보통의 물보다, 즉, 풀어서 얘기하면 자유수보다는 결합수가 밀도가 어떻다? 크다. 그지? 밀도가 크다. 자, 밀도를 구하는 공식. 자, 어떻게 구해요? 자, 밀도를 구하는 공식은, 자, 이렇게 한번, 예. 자, 밀도를 구하는, 자, 부피분의 질량으로 구하죠. 그지? 밀도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부피분의 질량. 그지?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한번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 이제 자유수가 있고 여기는 결합수가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 이거. 자, 똑같이 자유수, 결합수 전부 다 몇 개? 자, 100개씩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100개. 여기도 100개 이렇게 갖고 있어요. 수분은. 자, 근데 여기 있는 결합수는 결합수라는 말을 쓰니까 무슨 뜻이에요? 아, 이미 어떤 식품 성분하고 좀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다. 그지? 똑같이 요 분자로, 물 분자로는 똑같이 100개씩 다 갖고 있지만은, 요런 차이가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은, 자, 밀도 한번. 자유수하고 결합수의 밀도 한번. 자, 부피. 물의 부피는 어때요? 자유수나 결합수의 물의 부피. 똑같지. 물의 부피는 100개씩 똑같잖아. 물의 부피는 100개씩. 그지? 자, 그런데, 질량을 한번 비교해. 무게를 한번 비교해보자. 자, 물 100개의 무게. 자유수 100개의 무게하고 결합수 100개의 무게하고 누가 더 무겁겠어요? 당연히 결합수가 무겁지. 그렇죠. 그러니까 부피는 같은데 질량에서 차이가 생기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결합수는 자유수보다 밀도가 크다. 그지?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100도씨 이상을 가열해도 제거가 되지 않는 물이에요. 자, 이유가 뭐냐? 100도씨. 보통 우리 자유수 같은 경우에는 100도씨로 가열하면 어떻게 돼요? 전부
기화해 버리죠. 그지? 기화해 버린다고. 그지? 그런데 얘는 100도씨 이상 가열해도 기화가 안 돼. 자, 그 이유가 뭐냐? 거기다 한번 적어 보세요. 자, 수증기 압이 낮기 때문이다. 수증기압이 낮기 때문이다. 자, 수증기압이 낮다는 표현이, 자, 수증기가 잘 된다는 얘기예요? 수증기가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응? 수증기압이 낮다는 의미가 무슨 뜻 같아요? 수증기가 잘 된다? 잘 안 된다? 잘 안 된다 이런 뜻이지.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얘는 이렇게 물하고 자유수하고 어떤 식품 성분하고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잖아. 그래서 이게 끊어져야 돼요. 이게 끊어져야지 얘가 날아간단 말이야. 그지? 이게. 그래서 이거 끊는데 힘이 들어가. 이게. 그러기 때문에 수증기압이 자유수에 비해서 낮다. 수증기가 잘 안 된다. 왜냐하면 식품 성분하고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수증기압이 낮다는 표현은 수증기가 잘 안 된다. 이런 의미로 기억을 좀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0도씨 이하에서 얼지 않는다. 물론 0도씨뿐만이 아니고요. 자, 거기다가 가로 치시고, 자,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30도에서도 얼지 않는 물이라고 한번 적어 놓으세요.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30도에서도 얼지 않는 물. 그 다음에 6번째, 자, 미생물의 발화와 번식에 이용되지 못한다. 미생물이 이용을 못하는 거야. 자유수는 미생물이 이용을 해. 그래서 미생물이 번식하고 미생물이 발화하고 이런데 이용이 가능해. 그런 물인데 비해서 이 결합수는 미생물들이 이용을 할 수 없는 물이다. 자, 그래서 7번째 보시면 식품을 압착해도 제거되지 않는다. 이렇게 특징들을 한번 간단히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 2가지만 갖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한번 해봐. 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미생물이 번식되거나 또는 뭐 미생물이 증식을 해서 그래서 뭐가 식품의 변질에 이용되는 물은 뭐예요? 자유수다. 그렇죠.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니까 이제 미생물을 이용하거나 뭐는 또 뭐 화학 반응이 일어나거나 또 뭐 효소적인 반응이 일어나서 식품의 품질을 변화시키는 그런 물은 결합수가 아닌 자유수다. 그죠? 그렇게만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는 이런 얘기예요. 뭐냐면, 자, 이제 식품 속에 들어있는 수분의 형태는 크게 몇 가지가 있었죠? 식품 속에 들어있는 수분의 형태 2가지가 있었죠. 하나가 자유수와 결합수. 그게 있어. 자, 이 3번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식품 속에 들어있는 수분의 양을 얼만큼 들어있는지 측정하는 방법. 식품 속에 들어있는 수분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나온 거예요. 자, 그 2가지가 있다, 이거. 2가지가. 하나가 뭐냐면 수분 활성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수분 활성도. 그 다음에 3페이지에 보시면은 평형 수분 함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 2가지를 갖고 뭐를 한다? 식품 속에 들어있는 수분의 양을 측정한다. 그지?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죠. 자, 식품 중에 수분의 함량은, 자, 거기 좀 줄 좀 치세요. 자, 식품 자체의 수분 함량. 식품 자체의 수분 함량과 대기 중의 상대 습도의 영향을 받는다. 자, 여기 보면 상대 습도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거기 상대 습도에다 좀 줄 좀 치세요. 상대 습도. 자, 상대 습도라는 이 용어의 뜻이 뭐냐 하면은 이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의 양을 상대 습도라는 용어를 써요. 자, 그래서 앞으로 상대 습도다라는 용어가 나오면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의 양이라는 뜻이야. 대기 중에 수분의 양. 자,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얘기하면, 자, 식품 속에 들어있는 수분의 함량은 식품 자체가 갖고 있는 수분의 양과 그리고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의 양에 영향을 받는다. 그죠? 요런 얘기지.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수분 활성도라고 하는 게 있다. 자, 수분 활성도의 정의 더 한번 살펴보죠. 자, 어떤 임의의 온도. 자, 거기 좀 줄 좀 쳐놓으세요. 응? 임의의 온도에다가, 자, 어떤 임의의 온도에 있어서 한 식품이 나타내는 수증기 압, 그거를 이제 PS라고 하자. 그지? PS에 대한, 자, 그 온도에서, 거기도 줄 좀 주세요. 그 온도. 그 온도에서 순수한 물의 포화 수증기 압의 비를 우리가 뭐라고? 수분 활성도라고 정의를 한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자, AW는 이렇게 구한다. P0분의 PS. 이렇게. 그죠? 자, 요거는 뭐를 의미하는 거야? 요거는 식품이 가지고 있는 수분의 양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죠? PS는 요거는 순수한 물의 양을 나타낸 거예요. 그죠? 요렇게 일단은 기억을 좀 해 두자 이거. 자, 그런데 이제 정의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은 바로 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줄 치신 부분 있죠? 자, 요게 잘 나와. 뭐냐면, 자, 어떤 임의의 온도에서 한 식품이 나타내는 수증기압에 대한 그 온도에서 순수한 물의 포화 수증기압의 비,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나와.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자, 수분 활성도의 정의 해갖고, 자, 어떤 임의의 온도에서 한 식품이 나타내는 수증기압에 대한 0도씨에서 순수한 물의 포화 수증기압의 비. 자, 맞아요, 틀려요? 지금 어디가 틀린 거예요? 0도씨가 틀린 거야, 0도씨. 자, 마찬가지로 100도씨 해도 100도씨가 틀린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자, 어떤 임의의 온도하고 그 온도는 뭐예요? 같은 온도라는 거야. 같은 온도. 그죠? 그래서 요 의미를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좀 잘 좀 이해 좀 해주세요. 그래서 아마 뭐 문제를 풀다 보시면은 아마 그런 보기가 있을 거야. 수분 활성도의 정의 해갖고 뭐 어떤 임의의 온도에서 한 식품이 나타내는 수증기 압에 대한 100도씨에서 순수한 물이 포화 수증기 압의 비를 수분 활성도라고 정의한다. 틀린 거다. 그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한 식품의 수분 활성도는, 자, 거기 또 줄 좀 쳐보세요. 자, 이렇게 식품이 갖고 있는 수분의 양하고 순수한 물의 포화 수증기압의 비로도 나타낼 수 있지만, 자, 뭐로도 또 수분 활성도를 나타내냐면, 자, 식품 속에 녹아있는, 즉 식품 속에 용해되어 있는 용질의 종류와 양에 의해서도 AW가 영향을 받는다. 즉 수분 활성도가 영향을 받는다. 자, 그래서 이제 나타내는 그런 이제 공식이 거기 보시면은 뭐 AW는 뭐 MW 플러스 MS분의 MW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뭐 MW는 식품 중에 용매의 몰수, 그 다음에 MS는 식품 중에 용질의 몰수.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뭐 여기서 설명을 드려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요거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일단은 요렇게도 AW 요렇게도 나타내지만 또 뭐 갖고도 나타낼 수 있다고요? 그 식품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종류와 양에 따라서도 AW를 나타낼 수 있다. 요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평형 상대 습도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 평형 상대 습도는, 자, AW, 즉 수분 활성도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서 나타내는 그런 상대 습도. 상대 습도니까 뭐예요? 아까 상대 습도가 뭐라 그랬지?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의 양. 그거에 이제 평형 상대 습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평형 상대 습도. 그래서 평형 상대 습도는 어떻게 구하느냐? 수분 활성도 곱하기 100으로 구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수분 활성도의 범위 한번 보죠. 자, 항상, 자, 수분 활성도의 범위. 자, 요거는 뭐였어요? 자, 요거는 식품 속에 들어있는 수분의 양이고요. 자, 이거는 이제 순수한 물의 양이야. 그지?
흥산물의 양. 자, 예를 들어서, 자, 식품 속에 수분이 하나도 없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이거. 식품 속에 수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자, PS 값이 뭐가 돼요? PS 값이 제로가 되지요. 그지? 자, 그러면 AW 값은 뭐가 돼? 제로. 당연하지. 그죠? 얘가 제로니까 당연히 AW 값 제로일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번에는 또 이런 식품을 가정해보자, 이거. 자, 식품 속에 들어있는 수분의 양하고 이 순수한 물의 양하고 같은 식품. 얘하고 똑같은 수분을 갖고 있는 거야. 똑같이 갖고 있는 식품. 그러면은 AW 값이 얼마겠어요? 1이겠죠, 1. 그지? 1. 그지?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준 이런 식품은 사실 우리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죠. 그지? 식품 속에 수분이 하나도 없는 식품 또는 물하고 똑같은 양을 갖고 있는 식품 우리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지? 그래서 항상 AW 값은 항상 어떻다고? 항상 0보다는 커야 되고 항상 뭐보다는 1보다는 작아야 돼요. 항상 항상 이런 범위에 있다. 자, 그다음 수분 활성도와 중요한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이것이에요. 자, 첫 번째 미생물의 성장과 수분 활성도의 관계예요. 아까 왜 이 미생물의 성장이 왜 중요해요? 미생물의 성장이 이거에 의해서 식품의 품질이 나빠지잖아. 그지? 그래서 얘의 성장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치? 자, 그래서 뭐래? 자, 최저 생육 수분 활성도, 미생물의 최저 생육 수분 활성도를 알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가장 큰 애가 최저 생육 AW가 가장 큰 애가 누구예요? 세균이 제일 커. 세균이 0.91야. 0.91. 그 다음에 효모가 0.88. 그리고 곰팡이가 0.80. 자, 요 세 개로만 놓고 보면은 자, 수분의 활성도가 낮아도 생육이 가능한 애가 누구예요? 곰팡이. 그지? 곰팡이. 그지? 자, 그런데 이제, 요런 좀 특수한 경우들이죠. 거기 참고 표시 보시면은, 뭐, 내건성 곰팡이 같은 경우는 AW가 0.65, 최저 생육의 AW가, 그리고 내삼투압성 효모는 뭐 0.60. 자,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세균이나 미생물들, 일반적인, 미생물, 즉, 세균이나 효모나 또는 곰팡이들이, 자, 식품에서 번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그 식품의 수분 활성도를 대략 얼마 정도로 낮춰주면 될 것 같아요? 한 0.7 이하로 낮춰줘. 자, 그러면 세균, 효모, 곰팡이 생육이 다 어때요? 불가능하죠. 그지? 그래서 식품을 안전하게 보존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 그래서 우리가 뭐를? 미생물들의 최저 생육의 AW를 알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효소 작용하고 수분 활성도의 관계예요. 자, 효소 작용이 뭐 좋은 쪽으로도 일어날 수가 있지만은 나쁜 쪽으로도 일어날 수가 있어.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거죠. 자, 우리가 과일을 깠어. 과일을 까거나 또는 절단을 해서 이렇게 잘라놨어요. 그 시간이 지나니까 색깔이 어떻게 돼요? 갈변하지요. 그지?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해요? 효소적 갈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그지? 자, 그래서 아무튼 이 효소 작용하고 수분 활성도의 관계에서 보시면은 자, 이 효소 작용에 의해서 식품의 품질이 나빠진단 말이야. 아까 금방 예를 들었듯이 이렇게 뭐 사과를 까서 뒀더니 사과의 색깔이 갈색으로 바꿔버리고 뭐 이런 거.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대표적인 수분 활성도에 영향을 받는 이게 대표적인 효소들이에요. 아밀라제. 자, 아밀라제가 뭐 하는 효소예요? 아밀라제. 전분을 가수분해하는 효소야. 전분을 가수분해하는 효소. 자, 뭐 뒤에서 이제 전분하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종류는 4종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고 하고요. 자, 그다음에 페놀 옥시다제. 자, 요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바로 효소적 갈변을
촉진하는 효소예요. 즉 효소적 갈변에 이용되는 효소야 이게. 페놀 옥시다제 또는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요. 뭐 페놀라제 뭐 이렇게도 이름도 불리고 그래요. 자, 이런 경우에는 AW가 얼마? 0.85 이하에서는 제한이 돼. 효소 활성을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효소 활성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삼투압과 수분 활성도의 관계. 자, 여기 한번 줄 좀 쳐놓으세요. 자, 삼투압이 증가하면 AW는 감소한다. 자, 이게 가장 핵심이야. 삼투압하고 AW의 관계에서는요, 즉 삼투압과 수분 활성도의 관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바로 이거야. 자, 삼투압이 증가하면, 즉 삼투압이 높아지면 수분 활성도는, 식품에 있는 수분 활성도는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그지? 낮아진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가을철 우리가 이제 김장을 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야? 배추를 소금물에 절이는 거죠. 그지? 자, 소금물에 절여. 그러면은 당연히 자, 소금물의 농도하고 이 배추 속에 있는 수분의 농도하고 누가 더 높겠어요? 당연히 소금물에 있는 농도가 훨씬 더 높겠죠. 그지? 그래서 이제 삼투압이 높게 되면 지금 소금물의 삼투압이 높아. 그러니까는 배추 속에 있는 수분이 어떻게 돼? 바깥쪽으로 빠져나와. 감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추가 절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삼투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얘기가 바로 이거야. 자, 삼투압이 증가한다. 그러면은 식품 속에 있는 수분 활성도는 감소한다. 그래서 그 결과 세포가, 식품 속에 있는 세포가 감소하니까 수분이 빠져나가니까 당연히 탈수 작용을, 탈수 현상을 거치게 되겠죠. 그지? 탈수가 돼버린다고. 자, 그래서 이것을 이용을 해갖고 우리가 식품을 어떻게, 식품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 염장과 당장이라고 하는 방법이다. 그죠? 그래서 소금 절임, 그 다음에 뭐 설탕 절임, 이런 것들 하면 수분의 양이, 식품 속에 있는 수분의 양이 굉장히 낮으니까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다. 그래서 아무튼 핵심은 그거야. 삼투압이 증가하면 수분 활성도는 감소한다. 그러면 삼투압이 감소하면 식품 속에 있는 수분 활성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로 증가한다. 그지?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자, 화학 반응과 수분 활성도의 관계. 자, 비효소적인 갈변 반응. 자, 비효소적인 갈변 반응의 종류가 보면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이거. 비효소적인 갈변 반응. 자, 첫 번째가 바로 이 아미노카보닐 반응. 이 아미노카보닐 반응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죠? 마이알 반응이라고 부르죠. 마이알 반응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지? 마이알 반응이라고 못 들어보셨어요? 마이알 반응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그래서 자, 마이알 반응. 그 다음에 캐러멜화 반응. 그 다음에 비타민 C의 산화 반응. 이 세 가지를 뭐라고? 이 세 가지를 뭐라고 한다고요? 아니야. 이게 아니고, 자, 비효소적인 갈변 반응. 그러면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마이알 반응. 이런 게 있어요. 이 마이알 반응은 또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르느냐 하면은 거기 나왔듯이, 책에 나왔듯이 아미노 카보닐 반응이라고도 부른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캐러멜화 반응, 그 다음에 비타민 C의 산화 반응. 그래서 요 세 가지 반응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비효소적인 갈변 반응이라고 부른다. 그럼 그지? 자, 그래서 비효소적인 갈변 반응 중, 자, 아미노카보닐 반응, 즉 마이알 반응은, 그지? 마이알 반응은 자, AW가 얼마일 때 0.6에서 0.7일 때 최대가 된다. 그렇지? 그래서 자, 이 마이알 반응을 빨리 촉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할 때? 무슨 우리가 색 같은 거 만들어낼 때, 그래서 간장의 색깔, 그 다음에 뭐 위스키의 색, 뭐 이런 거 할 때는 이게 유용하겠어. 근데 막아야 될 경우도 있죠. 이렇게 색이 변화를 시키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럴 때는 AW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거보다 높이거나 낮추면은 어떻게 되겠어? 마이알 반응의 진행 속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겠지. 그지? 그래서 비효소적인 갈변 반응 중
이 아미노카보닐 반응은 AW가 0.6에서 0.7일 때가 최대가 돼. 가장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바람직하다면은 요 AW를 맞춰주면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해서 안 된다. 하면은 AW를 좀 높이거나 또는 낮춰놓으면은 마이알 반응 속도가 지연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식품 속에 들어있는 수분의 함량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수분 활성도 갖고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가 지금부터 이제 두 번째 얘기예요. 평형 수분 함량이라고 하는 거 갖고 측정할 수가 있어. 평형 수분 함량. 자, 한번 보세요. 자, 식품 중에 수분은 그 식품이 놓여 있는 환경 조건, 거기 줄 좀 쳐놓으세요. 환경 조건, 뭐 온도나 습도에 따라서 변화를 한다. 그제? 식품 속에 들어있는 수분은 그 식품이 놓여 있는 환경 조건에 따라서 변화를 한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일반적으로 식품은 대기 중의 습도가 높으면 자, 이제 이런 얘기예요. 뭐냐면 이렇게 한다 그런 얘기야. 자, 이렇게 이제 식품을 이렇게 있고 이게 이제 식품이에요. 자, 식품을 그냥 그대로 그냥 방치를 해두는 거야. 방치를 해둬. 자,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자, 이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의 양. 이걸 아까 뭐라고 그랬죠?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의 양을 뭐라고 한다고? 상대 습도. 자, 상대 습도. 자, 이 상대 습도가 이 식품 속에 들어있는 수분의 양보다 높은 경우, 낮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치? 식품 속에 들어있는 수분의 양보다 상대 습도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치? 자, 만약에 높다면 그치? 이 식품이 갖고 있는 수분의 양보다 이 상대 습도, 즉 이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의 양이 지금 이렇게 뭐 장마철 되면은 이제 막 온도도 높고 막 습도도 막 엄청나게 높아지는 경우, 이런 경우.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이 이 식품 속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한다? 이걸 거기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이거를 이거를 흡습이라는 표현을 쓴다. 흡습. 즉 상대 습도, 대기 중에 즉 상대 습도가 높으면 식품에 있는 수분의 양보다 상대 습도가 높으면은 우리가 흡습을 하게 돼. 흡습. 자, 반대인 경우도 있겠죠. 자, 식품 속에 들어있는 수분의 양이 이 상대 습도보다 더 높은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럴 때는 반대로 식품에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수분이 나가게 되겠죠. 그지? 자, 이런 경우를 왜 사용하는 용어를 뭐라고 했어요, 여기? 탈습. 그래서 이제 식품을 이렇게 대기 중에 이렇게 방치를 해 두잖아요? 그러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흡습과 탈습을 계속 반복을 해요. 막 반복을 한다고. 자, 그렇게 계속 반복을 하다가 이런 경우가 생겨.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이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의 양하고 이 식품 속에 들어있는 수분의 양이 같아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막 흡습과 탈습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의 양하고 이 식품 속에 들어있는 수분의 양이 같아질 때가 있단 말이야.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의 양하고 식품 속에 들어있는 수분의 양이 같을 때는 어떻게 할 것 같아? 그럴 때는 더 이상 흡습과 탈습을 하지 않겠죠. 그렇지?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의 양하고 이 식품 속에 들어있는 수분의 양이 같을 때 이 식품이 갖는 수분의 양을 뭐라고 부르느냐? 그거를 거기 나와 있듯이 뭐라고? 평형 수분 함량이라고 한다. 그런 거지. 평형 수분 함량. 응? 그래서 자, 이 식품의 평형 수분 함량을 측정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75% 식품이야. 자, 이 75%가 나왔단 말이야. 평형 수분 함량을 측정해봤더니 75%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자, 내일도 우리가 이 식품의 수분의 평형 수분 함량을 75%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예요. 할 수 없어요. 결론은 아니고. 왜?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이유가 항상 대기는 일정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봐봐. 자, 오늘 이 시간에 이 강의실의 온도와 습도가 습도. 지금 이 시간에. 자, 내일 이 시간에 이 강의실의 온도와 습도가 같다는 보장이 없지요.
그렇지. 오늘하고 내일하고 이 강의실의 온도와 습도가 오늘하고 내일하고 똑같다는 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평형수분 함량 갖고는 그래서 식품의 양을 측정할 때는 제한적이어야 돼요. 자,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밀폐된 공간 내에서 측정을 하게 되면 돼. 이렇게 밀폐된 공간 내에서 이렇게 측정을 한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이 뚜껑을 제거하지 않는 한은 항상 이 안에 있는 온도와 습도는 어때요? 일정하겠죠. 그래서 요럴 때는 가능하단 말이야. 평형수분 함량을 할 때는. 그지? 그런데 이렇게 오픈된 상태에서는 수분의 함량을 측정하기가 좀 어렵다 그런 얘기예요. 네? 자, 그래서 식품 속에 들어있는 수분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하나는 AW 갖고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평형수분 함량 갖고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 하는 것들 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온 4번 요거 좀 표시 좀 해 놓으세요. 아주 뭐 식품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은 나올 만한 가장 많이 나올 만한 부분이죠. 자, 등원흡 탈습 곡선에 대한 얘기. 자, 정의부터 한번 보세요. 자, 일정한 온도에 있어서 자, 식품 주위에 자, 거기 줄 좀 쳐서 꼭 기억해 두세요. 자, 등원흡습 탈습 곡선은 뭐하고 뭐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냐 하는 거지. 자, 상대 습도와 거기 줄 좀. 상대 습도. 자, 상대 습도가 뭐라고요?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의 양, 그지? 대기 중에 수분의 양. 자, 상대 습도와 그 식품이 함유하고 있는 평형 수분 함량, 거기 줄 좀 주세요. 평형 수분 함량. 평형 수분 함량의 관계를 나타낸 곡선이다. 자, 다시 한번. 등원 흡습 탈습 곡선은 자, 뭐하고 뭐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예요? 상대 습도와 평형 수분 함량하고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를 우리가 등원 흡습 탈습 곡선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고, 자, 대부분의 식품의 등원 흡습 탈습 곡선은 자,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느냐? 거기 좀 줄 좀 쳐놓으세요. 역 S자 형태로 되어 있다. 꼭 기억해 두세요. 등원 흡습 탈습 곡선은 자,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느냐? 이렇게 역 S자 형태로 되어 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 항상 위에 있는 곡선이 탈습 곡선이에요. 꼭 기억을 해두세요. 탈습 곡선이고 이 아래에 있는 곡선이 흡습 곡선이야. 흡습 곡선. 자, 그러면 이 곡선으로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알 수 있는 게 뭐라고? 자, 이런 거지. 자, 탈습 때 나갔던 수분이 흡습 때 전량 다 들어오지 않는다. 그치? 만약에 전량 다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프가. 자, 탈습 때 나갔던 수분이 흡습 때 전량 다 들어온다. 그럼 어떻게 돼? 그래프가. 그래프가 요렇게 겹치겠죠. 요렇게. 그치? 요런 형태로 될 거 아니야. 그래프가. 그치? 그런데 아래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자, 탈습 시 나갔던 수분이 흡습 시 전량 다 들어오지를 못한다. 이런 거예요. 이런 의미야. 자, 그래서 요거의 차이를, 요만큼의 차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자, 거기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그거를 히스테리시스 현상, 즉 이력 현상이라고 그래요. 이력 현상. 자, 기억해 두세요. 자, 흡습 시, 즉 탈습 시 나갔던 수분이 흡습 시 전량 들어오지 않는 요 차이, 위에서 생긴 거를 요거를 뭐라고? 요거를 히스테리시스 이펙트, 우리말로 하면은 이력 현상이라고 한다 그런 거지. 자, 식품의 품질 면에서 보면은 자, 이 이력 현상이 큰 게 좋겠어요? 작은 게 좋겠어요? 자, 어떤 게 좋을 것 같아? 식품의 품질로 보면 작을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좋단 말이야. 그지? 작을수록 좋다고. 그래서 거기 그 이력 현상의 그 밑에 보세요. 자, 흡습 곡선과 탈습 곡선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을 우리가 이력, 꼭 기억해 두세요. 자, 탈습 곡선과 흡습 곡선이 일치하지 않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이력 현상이라고 한다. 이력 현상. 그리고 자, 이 책에는 없지만은 자, 식품 품질 면에서 보면은 이력 현상이
뭐 할수가 좋아요? 작을수록 좋다. 자, 그다음 또 하나 거기 한번 적어보세요. 자, 식품 성분 중 전분이나 단백질의 함량이 많을수록 이력 현상이 커진다. 자, 그래서 요 내용들 잘 좀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식품 성분 중 전분이나 단백질의 함량이 많을수록 이력 현상이 커져. 자, 그러면 이 이력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식품 성분 중에 전분이나 또는 단백질의 함량이 많은 식품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관하게 되면 이력 현상이 커진다고. 즉 탈습시 나갔던 수분이 흡습시 다 안 들어와. 그죠? 안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런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밀착 포장이라고 하는 거를 해요. 밀착 포장을 하면 된다. 그런 것이. 이거 지금 말로 여기서 이렇게 쓰니까, 용어를 사용해서 말을 쓰니까 여러분들이 저거는 어떻게 하는 건가? 하지만 사실 우리의 실생활에서도 다 이용을 해. 자, 뭐 전분의 함량이 많은 식품 대표적인 거 뭐 떡 한번 해요. 떡. 자, 우리가 떡을 보관할 때, 자, 어떻게 보관을 해요? 떡을 보관할 때, 떡을 보관할 때 랩으로 포장을 하죠. 랩으로 포장을 하잖아. 그게 밀착 포장이야. 랩으로 포장을 해서 냉동 보관은. 그죠? 냉동 보관은 뭐 나중에 뭐 노화 문제니까 그때 문제고, 일단 아무튼. 그리고 고기 같은 거, 단백질에 물론 뭐 지방도 있지만 우리가 고기 그러면 이제 단백질 식품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자, 고기를 할 때도 우리가 보관할 때도 어떻게 해? 그거 할 때 랩으로 포장을 하잖아. 마찬가지. 그게 밀착 포장이에요. 그래서 전분이나 단백질의 함량이 많은 식품은 이력 현상이 커지니까 보관할 때 밀착 포장을 해서 보관을 해라. 밀착 포장. 그러면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뭐 각 영역에 요거는 일단은 요거부터 정리를 한번 하고 가자고. 자, 그래서 등원흡습 탈습 곡선에서 이제 정리 먼저 요거부터 정리를 하고 뒤에 얘기를 하고요. 자, 등원흡습 탈습 곡선은 뭐하고 뭐의 관계? 상대 습도와 평형 수분 함량하고의 관계를 나타낸 그런 그래프를 우리가 등원흡습 탈습 곡선이라고 한다 하는 거 좀 먼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이 등원흡습 탈습 곡선을 그려보면은 어떤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져요? 그렇지, 역 S자 형태의 그래프가 만들어진다. 똑같이 뭐 탈습 곡선이든 흡습 곡선이든 마찬가지로 역 S자 형태가 만들어져요. 자, 그리고 이 탈습 곡선하고 흡습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항상 위에 있는 곡선이 뭐다? 탈습 곡선이고 아래에 있는 곡선이 흡습 곡선이다. 그래서 자, 탈습 시 나갔던 수분이 흡습 시 다 전량 들어오지 않는 이런 현상을 뭐라고? 히스테리시스 이펙트, 즉 이력 현상이라고 한다. 그지? 근데 자, 이 이력 현상은 자, 식품 성분 중 뭐의 함량이 많을수록 전분이나 단백질의 함량이 많을수록 이력 현상이 커져.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밀착 포장을 하면 된다.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4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등원흡습 탈습 곡선의 각 영역의 성질이야. 자, 이거를 우리가 등원흡습 탈습 곡선을요 몇 개의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느냐? 3개의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다 이거야. 근데 그때 영역으로 나누는 기준이 뭐냐 하면은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상대 습도라는 말 있지. 거기 줄 좀 쳐놓으세요. 자, 상대 습도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지? 자, 상대 습도의 차이에 의해서 자, 우리가 이 등원흡습 탈습 곡선을 어떻게 나눈다고? 이렇게 3개의 영역으로 나눈다. 그런 얘기예요. 3개. 그 앞 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참조하시면 이렇게 3개의 영역으로 아마 나눠져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A 영역, B 영역, C 영역 이렇게 3개의 영역으로 나눈다. 자, 그래서 이제 각 영역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A 영역은 또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도 표현하느냐 하면은 이렇게도 표현해. 단분자막 형성 영역이다. 이렇게 표현해. 단분자막 형성 영역. 이렇게. 자, 이 단분자막 형성 영역의 특징을 보면은 자, 이 단분자막에 있는 이 수분은
식품 성분 중에 있는 그런 이온기들하고 아주 강한 이온결. 자, 핵심이 바로 그거야. 자, A 영역은 자, 물 분자가 결합수 형태로 있어. 그죠? 결합수 형태로 있는데 자, 어떤 결합 형태야? 가장 핵심이. 자,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자, A 영역. 식품 중 수분이 식품 성분에 카르복실기나 아미노기와 같은 이런 이온들, 식품 성분들에 있는 이런 이온들하고 아주 강한 뭘 했다고? 이온, 거기 줄 좀 쳐놓으세요. 이온 결합을 하고 있단 말이야. 자, 핵심이 바로 이거야. 뭐냐면, 자, 여기 있는 물은 어떤 형태로 존재해? 결합수 형태로 존재를 한다. 자, 그죠? 자, 이 A 영역에 있는 물은 결합수 형태로 존재한다. 자, 근데 어떤 결합을 한다고? 이온 결합을 한다. 그게 가장 이온 결합을 한다. 이게 이온 결합. 이걸 꼭 기억을 해둬야 돼요. 자, A 영역에 있는 물은 식품 성분들하고 이온 결합을 한다 하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뭐 비트 단분자막은 좀 했고, 그 다음에 디귿 한번 봐봐. 세 번째 봐. 자, 유지식품의 경우, 그 줄 좀 쳐요. 자, 꼭 외워두셔야 돼요, 이거. 자, 유지식품인 경우는 오히려 수분이, 여기가 수분이 어때요? 수분의 함량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A 영역, B 영역, C 영역 중에서 수분의 함량이 제일 낮은 영역이 어디예요? A, 순차적으로 A, B, C겠죠. 이렇게,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이 A 영역일 때, A 영역, 수분이 아주 낮은 그런 상태야. 수분이 아주 적은, 그런 어떤 식품이야? 유지식품인 경우. 수분의 함량이 아주 낮은 유지식품인 경우에는 오히려 안정성과 저장성이 훨씬 더 낫다 이거야. 좋은 게 아니고 나쁘다 이런 거. 기억을 해두세요 꼭. 자, A 영역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식품 중에서 무슨 식품? 유지식품이라는 말이 나와야 돼. 유지식품 꼭 기억해. A 영역에서 유지식품 이렇게 말이 나와야 돼. 그러면은 안정성과 저장성이 오히려 낫다. 그러니까 다른 식품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건조식품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니고 유지식품이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유지식품. 이렇게. 지금 그게 핵심이야. 그래서 유지식품인 경우에는 오히려 수분이 아주 적은 A 영역에서 안정성과 저장성이 아주 나쁘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비트 단분자막을 형성한다. 자, 비트 단분자막이 어디냐면은 여기야. A 영역과 B 영역의 경계점 있죠? 요 경계점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걸 비트 포인트라고 불러요. 비트 영역이라고 불러. 예. 니은에 나와 있는 비트 영역은 어디와 어디? A 영역과 B 영역의 경계. A 영역과 B 영역의 경계를 우리가 비트 단분자막이라고 한다. 자, 거기 한번 보세요. 거기 참고 표시로 해놓고 비트 포인트라고 한 말이 나오죠? 그지? 이게 바로 비트 단분자막이라는 얘기야. 자, 여기 보면 물 분자들이 균일하게 하나의 분자막을 형성하는 영역으로 지방의 산패가 억제된다. 거기 줄 좀 쳐. 지방의 산패가 억제가 된다. 자, 이게 지방식품이에요, 이게 지방이야. 자, A 영역 같은 경우는 이래. 여기 이렇게 물이 이렇게 결합하고 있어. 근데 요 결합이 뭐라고? 요게 아주 강한 이온 결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수분의 함량이 적으니까 이렇게 듬성듬성 이렇게 결합을 하게 돼. 이게 유지식품하고. 그죠? 요 그림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산소하고 또는 이 빛이 뭐 직접 이 지방하고 직접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비트 포인트는 어디냐면은 이렇게 된 거야. 비트 포인트는 거기 정리해서 보면은 자, 물 분자들이 하나의 이렇게 단일한 분자막을 이렇게 형성을 해. 식품에 분자막을 쫙 이렇게 형성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산소나 빛이 어때요? 직접 이 식품하고 직접 결합 못 하겠죠? 그래서 지방의 산패가 억제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지금 유지의 산패가 잘 된다. 유지식품인 경우 A형에서 잘 된다. 그런 얘기는 지금 어디? 요 부분 얘기겠죠? 요 부분이고, 요 경계점에 뭐가 있다고?
요 경계점에 비트 포인트가 있다고, 여기에. 그러니까는 A 영역보다는 비트 포인트 영역이 수분의 함량이 더 많이 갖고 있는 영역이죠. 그지?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A 영역에 이렇게, 왜냐면 A 영역과 B 영역의 경계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 놓은 거야. 그래서 아무튼, 지금 여러분들은 요거만 기억을 두시면 돼요. 아, A 영역일 때는 이온 결합하고 있다. 그리고 유지식품인 경우에는 안정성이 아주 낮다. 그런데 비트 포인트, A 영역과 B 영역 사이에 비트 포인트가 있다. 그때는 유지의 3패가 억제가 된다.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해줘.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수분자막, B 영역이야. 자, 요 부분이에요. B 영역, 요 부분. 요 복수분자막 형성 영역이라고 그러는 거야, 요 부분. 자, 얘도 결합수로 있어. 자, 얘는 어떤 형태의 결합을 하고 있어요? 거기 봐봐. 수소 결합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A 영역은 이온 결합, B 영역은 수소 결합,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꼭 기억을 해도 A 영역은 이온 결합, B 영역은 수소 결합, 즉 복수분자막인 경우. 자, 그래서 식품 중에 수분이 수소 결합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건조식품, 여기 줄 좀 쳐. 건조식품, 그다음 네 번째. 자, 건조식품의 경우 안정성이 가장 좋은 영역이다. 자, 만약에 시험 문제에 요거 나오면 그대로 나와요. 유지식품, 건조식품. 요런 말이 표현이 그대로 나온다고. 그럼 이제 유지식품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 그러면 주로 어디 영역에 대한 얘기가 되겠어요? A 영역에 대한 얘기야. 그 다음에 건조식품의 안정성이 가장 좋은 영역. 그럼 B영, 즉, B 영역을 얘기한다. 그런 거지. 그래서 B 영역에서는 요거, 수소결합을 하고 있다. 그리고, 건조식품인 경우 안정성이 가장 좋은 영역, 즉, 최적의 영역이다. 요거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C 영역이면 여기에요. 여기를 C 영역이라고 불러. 여기를. 자, 여기는 우리가 식품의 성분에서 나왔던 그 자유수 영역하고 똑같아. 봐봐.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복수분자와 형성 수분 함량은 많다. 자, 물 분자에 대해서 뭐로 작용을 해? 거기 용매로 작용한다. 그지? 거기 줄 좀 쳐서 용매로 작용한다. 그리고 식품의 효소나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품질이 저하된다. 품질 저하, 거기 줄 좀 치시고. 그 다음에 미생물의 생육이나 증식이 일어난다. 즉, 미생물의 증식이 일어나는 영역. 자, 그러다 보니까는 어때요? 자, 용매로 작용하고 식품의 효소나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품질이 저하되고 미생물의 생육이나 또는 증식이 일어나는 영역. 당연히까, 그러니까 식품의 품질이 식품 품질의 저하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영역이 있죠. 거기 줄 좀 쳐놓으세요. 그래서 C 영역은, 그래서 C 영역,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는 자유수 영역이다. 자유수라고 생각하면 똑같이 하면 돼. 자유수 영역이다. 그래서 용매로서도 작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화학 반응이나 뭐 효소적인 반응도 일으킬 수 있고, 미생물 증식이 일어나. 당연히 식품의 품질이 가장 낮은 그런 영역이다. 자, 그 다음에 끝으로 이제 안정성에 대한 거예요. 식품의 안정성. 자, 식품을 장기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식품의 수분 활성도를 낮춰줘야 돼. 그렇죠? 자, 그래서 수분 활성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물리적인 방법과 화학적인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하는 거 좀 기억을 좀 해 두세요. 자, 잠시 쉬었다가 다시 말씀드릴게요.